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드릴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실적 시즌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장에서 그걸 체감하시겠나요? 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조금 묻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대응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그 힌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이죠. 노란톡과 유튜브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해보시면 더욱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을 장식해주시는 두 분이시죠. 두 위원님들 소개해드립니다. 박원재 위원님과 정재훈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도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지난 주말에 초복이었대요, 전문가님들. 몸보신 좀 하셨어요, 박원재 위원님? 뭐 간단하게 삼계탕. 아, 삼계탕. 우리 정재훈 위원님은요? 초복인지 몰랐어요. 초복인지 몰랐어요. 아니, 저도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주말에 왜 이렇게 더웠나 했더니 또 초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또 몸보신 하면서 여름을 이겨냈는데 날이 너무 덥고 습해서 안 그래도 짜증이 나 있는 이 상황에서 내 계좌까지 오르지 않으면 더 뭐랄까요? 열불이 난다고 할까? 밖에 안 나가면 돼요. 시원하게 집에 있으면 되지 왜 밖에 나가요? 아니, 전문가님. 근데 지금 또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아니, 물론 불필요한 움직임은 삼가야겠지만 오늘 식사 몇 명이서 했어요? 저 혼자예요, 전문가님. 됐어요 그럼. 저 안 사주시잖아요. 저 지난주에 콩국수 사주기로 하셨잖아요. 그거는 네. 콩떡 PD와 알겠습니다. 함께. 네, 참,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주시지도 않으셔놓고 저보고 돌아다니다 뭐라고 하시는데 박원재 의원님 들으셨죠? 콩국수 사주신단 말. 분명히 기억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정재훈 의원님 지금 본전도 못 찾으실 것 접수. 같은데 두 분이 같은 편이었잖아요. 또 이럴 때만 편가르기. 인생은 네.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혼자다. 이상한 명언 남기지 마시고요. 아무튼 날도 더운데 시장도 안 도와주면 두 배로 화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시장은 강합니다만 이런 시장에서 강한 시장을 체감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거나 실적은 계속해서 좋게 나온다는데 왜 내 종목은 요지부동인지 시장의 좀 큰 틀을 이해를 해야 시장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시장 어떤 키워드로 정리를 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제 얼굴 옆에 나가고 있는데요. 인플레 vs 디플레라고 적어주셨고 그 아래는 중국 지준 인하,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 이야기를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어닝 시즌 마지막 키워드는 인플레이션, 어떻게 보면 겹치네요. 이렇게 오늘 주식 뇌구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워낙에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위원님들로 유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황을 분석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인플레 vs 디플레, 그리고 좀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중국 지준 인하라고 또 키워드를 적어주셨는데 이걸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박원재 위원님이 적어주신 거라고 합니다. 중국 지준 인하가 지급 준비율 인하에 대한 이슈 맞을까요, 위원님? 맞아요. 예, 네. 역시 우리 도앵커께서도 이제 네. 하루하루 일취월장 성장주입니다. 네, 저 또 하나 성장주입니다. 시장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새. 네. 이 시장을 읽는다는 걸 우리는 어렸을 때 이제 영어 리딩 컴프레hen션 시장을 보면은 독해력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도 풀고. 그게 이제 연상법이 바로바로 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읽는 것 따로, 이해하는 것 따로. 제가 그래요. 공교육의 피해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리얼 데이터로 내 몸이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주식 시장은 그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요. 여러 가지 복잡계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막연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시장은 나름대로 뚜렷한 그 논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인플레와 디플레를 갖고 온 거는 최근에 하루하루 이슈를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큰 흐름으로 보면 한번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하루하루 보시는 분들은 지금 지난 시간을 자꾸 까먹죠. 뭔 일이 있었는지. 네. 작년 연말에 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 현대차가 올라갔는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기억도 안 나고. 그랬었군이 싶죠. 3월 달에는 또 왜 그렇게 시장이 어려웠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4월 달엔 또 경기 민감주고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갑자기 지난주에는 또 왜 그렇게 시장이 험했다가 이번 주는 또 왜 올라가는지 자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 멀지도 않아요. 우리가 네. 10년 전 얘기도 아니고 작년 얘기도 아니고 올 들어서 벌어진 일만 해도 우리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시장은 흘러가는 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시장의 논리의 지배적인 구조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누가 뭐라 해도 유동성 장세지요. 네. 유동성 장세라는 거는 중앙은행에서 연준에서 아직도 양적 완화를 진행 중이죠. 그렇죠. 월 1,200억 불씩 채권 매입을 해줍니다. 시장에 돈을 뿌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시장은 제일 우려하는 게 이 돈이 줄어들까 봐 걱정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테이퍼링이라는 아주 고상한 단어를 써서 왜 이렇게 어렵게 쓸까요? 예, 전 국민이 이제 다 알아요. 맞아요. 뭐 단어는 테이퍼링, 가늘게 하다, 줄인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왜 뿌리느냐 하면 시장의 체력이 약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시중의 자금부를 지금도 이제 수도꼭지를 안 잠그고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돈이 넘치지요. 돈이 넘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넘치는 돈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책 당국자의 목표는 실물로 가서 투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살아나서 투자를 하면은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되면 가계의 소득이 늘고 가계의 소득이 늘면 다시 구매 수요가 늘어나서 기업은 다시 투자를 하는 사이클. 가장 이상적이네요. 이게 이제 선순환 사이클인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세상에? 네, 세상에 제 맘대로 네, 될 수 돈을 없죠. 이렇게 틀어놨더니 네. 기업은 투자를 생각보다 안 해요. 그런데 이 틀어놓은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아니 이제 흘러드는 돈값이 떨어지니까 이 돈을 가지고 야 이건 그냥 뭐 제로 금리로 차입을 해서 그냥 3%짜리만 넣어도 네. 아비트라지가 나오죠. 빌리는 금리는 0.5%, 내가 네. 투자해서 먹는 건 3%, 그러니까 이득이네요. 2.5%가 그냥 네. 나오죠. 네.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은 고공행진을 하고 네. 실물은 안 오르고 그 괴리가 그래서 생겨서 양극화.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자꾸 경기를 일으키는 게 이 수도꼭지를 잠근다 하니 야 남들보다 내가 좀 한 발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죠. 네. 자, 중앙은행은 세 가지 정책 목표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당연한 얘기로 물가 안정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물가 안정보다 훨씬 중요한 게 지금은 고용 안정이에요. 그렇죠. 그 세 번째가 이제 금융시장 안정인데 고용이 안정되려면 고용 지표가 늘고 실업 청구 수당이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확대 해석하면서 시장이 변동성이라는 출렁거림을 가집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혹시 왜 흔들렸는지 기억하세요? 지난주요. 네, 지난주에 시장 되게 험악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기억이 기억도 안 안 나네요. 나죠? 주말에 제가 기억도 삼계탕을 안 안 나죠. 먹었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네. 지난주 기억 다들 안 하시겠지만 채권 금리가 폭락을 했습니다. 네. 10년물이요. 네, 채권 금리가 폭락을 했다는 건 1.5대에서 1.3을 깨서 1.29까지 찍었어요. 이거는 폭락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채권 시장 강세.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 국채 금리가 1.5 금리에서 1.3을 깨고 1.29까지 내려갔다는 거는 네.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이죠. 그렇죠. 그럼 이 돈을 가지고 투자처가 생겨서 1.5%보다 더 많은 투자처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채권을 사죠?
매력이 떨어지는 거군요. 이거를 이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야? 그 이전까지 막 원자재가 폭등하고 금리가 1.2에서 1.7까지 올라갈 때는 네. 금방 금리가 솟구쳐서 인플레가 일어나고 네. 세상이 난리 날 것처럼 얘기한 게 불과 2달 전인데 갑자기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디플레를 걱정하죠. 야, 세상이 그럼 멈추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돈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1.5%보다 높은 투자 기회가 없는 건가?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채권 시장이 제일 큽니다. 채권 시장이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면 채권 시장이 가장 커요. 채권 시장이 한 12경 정도 됩니다. 주식 시장이 한 11경 돼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한 2,600조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은 전 세계에 한 2%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시장이죠. 그러면 돈은 이 글로벌리로 계속 흐르기 때문에 전체 큰 자산 구성 중에서 배치도를 봐야 돼요. 그런데 지난 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미국 시장도 똑같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채권금리 급락이고, 이거는 모든 시장 참여자가 한쪽으로 쏠렸을 때 나타나는 극단적인 쏠림의 반작용으로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4월 달, 5월 달 금리 원자재가 폭등하면서 모든 시장 참가자의 컨센은 금리는 오르는데 빨리 오르느냐 늦게 오르느냐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떨까요? 채권을 숏친 세력이 많았죠. 왜냐하면 채권을 숏친다는 거는 채권은 수익률은 이자율과 방대기 때문에 이자율이 무조건 오른다고 보면은 채권을 숏 때리면 먹습니다. 그래서 숏을 쳤는데 채권이 약세로 간 거고 강세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숏 커버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꼬리를 달고 올라온 게 지난 월요일이었고, 그래서 1.31에서 3.4로 갔고 오늘 1.36까지 올라왔죠. 네. 자, 여기까지가 그러면 인플레와 디플레에 대한 공격은 얼추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예. 우리가 1.5에서 1.6을 올라갈 때는 경기 민감주를 봤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금리가 올라간다며. 그렇죠. 그러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죠. 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면 경기 민감주를 봐야죠. 네. 그런데 금리가 떨어졌죠. 네. 자, 1.3대의 금리라면은 이거 많이 보던 건데 기술주. 네. 금리가 못 올라가? 그러면 기술주지. 그래서 경기 민감주 잠깐 놔두고 성장주를 봐야겠구나. 네. 성장주의 대표 주자는 뭐죠? 2차 전지. 요새 2차 전지가 제일 핫하죠? 네. 시장은 막연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런 논리를 갖고 갑니다. 그리고 큰 돈은 그냥 막연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여기서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금리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앞으로 오를 일이 더 크지 않을까요? 확률이? 자, 그럼 이제 네. 오른다에 걸었습니다. 아, 제가 이걸 이미 우리는 그건가요? 네. 인플레이션에 배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인플레이션 편에 쓴 겁니다. 네. 왜 오를까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주식 어린이로서 오를 거에 베팅을 한 이유는 네. 지금 저금리라고 하니까 네. 0%보다 금리가 더 내려갈 수는 없을 것이다. 오를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지난주에는 왜 빠졌을까요? 그러면 지난주가 설명이 안 되네요. 네. 네. 어떻게 하죠, 전문가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 지금 돈이 엄청나게 풀렸지요. 네. 그리고 지난주처럼 만약에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로 10년물이 1.2%대에 오르지 않고 머무른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예, 이게 디플레를 의미합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네. 금리라는 거는 돈값은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거를 이론 금리라고 하는데 이번 주말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되죠.
CPI 추정치가 5.0입니다. 5.0이에요. 5.0. 거기다가 미국 GDP 성장률 올해 6%대까지 자리 잡고 있죠. 물론 일시적일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금리가 지표금리가 이 괴리가 일시적이라 해도 두 개 합쳐서 10%, 두 자릿수인데 1%대의 금리가 유지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얼마나 유지될까요? 그러면 세상은 이 CPI가 잘못됐거나 미국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느 쪽이 붙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내려오겠지만 금리도 올라가야 되겠죠. 최소한 1.3 금리는 아니겠죠.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전제를 갖고 가는 게 아마 타당한 가설일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난 3월 말 4월처럼 빠른 속도로 오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빠른 속도로 오르면 지금은 여전히 양적 완화 구간이죠. 수돗물을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 이걸 급격히 잠가야 돼요. 그래서 정책 당국자는 이거를 늦었다 풀었다 하면서 네. 요 파인 튜닝이라 그러는데 정책 조절을 하려랍니다. 근데 그들도 100% 정책 의도를 성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장의 반응을 보고 같이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렇죠. 악역과 선편을 또 정해서 그게 하잖아요.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이번에 중국이 지준율 인하한 거예요. 이 중국 지준 인하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네. 작년 코로나 때 3, 4, 5월 달에 연속 3번 인하하고 그 이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중국은 지준을 굉장히 아주 고민 끝에 결정을 해요. 그런데 되게 이상했던 게 네. 중국은 직전에 원자재가 통제한다 해서 중앙정부의 비축분까지 풀어가면서 원자재가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소위 얘기해서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국가가 갑자기 한 달 만에 지준을 인하했어요. 이 굉장히 상반되는 정책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아, 특수한 상황을요. 7월 1일이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던 때예요. 네. 지난 7월 1일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일이었고 이 행사는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했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원자재가가 폭등을 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앙정부가 통제를 하는데 원자재가가 폭등한다는 건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서민 경제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중국이라는 국가의 역사를 보면은 중앙정부가 그렇게 길게 유지된 적이 없었어요. 500년 유지한 왕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 인민들은 중앙정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네. 다만 뭘 신경 쓰느냐? 인민 경제. 네,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짧은 시간에 폭등하고 임금이 못 따라가는 구조가 가면 94년에 천안문 사태 같은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4월 달에 네. 원자재가 통제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여기에 미국 연준이 화답하면서 원자재가 폭등을 막았죠. 네. 그래서 원목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200불에서 1,500불 가다 지금 700불까지 네. 떨어졌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얘기한 대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너무 그 경제 주체가 자신감이 없어지면 경기 부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지준 인하를 하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채권 금리가 돌아섰고 네. 이제 시장은 다시 디플레이에서 인플레로 넘어간 거죠. 이제 시장은 바닥을 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맞았던 건가요? 선생님? 맞았죠. 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쭉쭉 빵빵 올라가느냐? 네. 그러기도 힘들어요. 왜요, 전문가님? 쭉쭉 빵빵 올라간다는 건 얘기한 대로 네. 경기가 실수요가 일어나서 수요 견인 인플레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코스트 푸시는 잡았어요. 네. 수요는 의심이 많죠. 음. 지금 반도체고 뭐고 다 의심하는 게 뭐죠? 화학도? 진짜 수요가 피크 아니야? 2, 4분기가 피크 아니야? 이걸 다 염려하죠. 네. 3, 4분기 수요가 살아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못 올라가요. 네. 그래서 박스입니다. 네. 박스 속에서 전략. 지금은 인플레가 좀 지배하고 있고 성장주가 지배하고 있구나. 이 분위기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을 읽는 독해력이고 네. 투자자는 네. 이런 독해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종목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시장을 읽어 나가는 이런 흐름을 잡아야 네. 어느 순간 시장은 확 바뀌어요. 이 박스를 벗어납니다. 네. 그때 주도주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전문가님 일타 강사 같으세요. 그런가요? 네, 뭔가 독해력 이야기를 하니까. 주식 불패방에 오면 맨날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고급 독해력을 마음껏 뽐내시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위원님 노란톡이라고 하니까요. 일타 강사 부럽지가 않네요. 사실 인플레냐 디플레냐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에겐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입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정재현 전문가님. 풀고 네. 있었어요. 말할 준비. 말할 준비? 네,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의 가치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독해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확실히 되는데 그럼 우리 박스 재훈님을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시장은 이런데 종목 그래서 주도주가 나타날 때 이 시장을 깨고 주도주가 나타날 때 거기를 잘 선점해야 되잖아요. 테이퍼링은 할 거예요. 네. 아마 그때가 분기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를 정말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2분기 지금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고 이미 시작이 돼서 실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닝 시즌 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장이 사실 실적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래요. 네. 지금 실적 시즌이 왜 이렇게 넘어가느냐 하면 그 상위 개념인 채권 시장이 이 매크로가 누르기 때문에. 워낙 크게 지배를 하기 때문에 네, 어닝 시즌 안 보여요. 2, 4분기 실적 좋은 건 다 알아요. 네. 3, 4분기가 계속 가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그래서 갈지. 지금은 실적 시즌은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반응을 하나도 안 하는 이유가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이슈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으니까 사실 실적이 뭐 좋게 나오는 거야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라.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원래 실적 시즌은 네. 실적에 반응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실적 시즌만큼은 훨씬 더 큰 매크로 이슈에 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키워드로서 삼성전자도 나왔고 어닝 시즌도 나왔고 인플레랑 디플레는 우리 박원재 위원님이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해주셨는데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이 이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큰 시장에 대해서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틀을 잡아주셨으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겐 정재훈 전문가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주셨잖아요. 이 실적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적으셨어요? 적을 게 없어서. 적을 게 없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이게 삼성전자하고 어닝 시즌 뭐 요거를 좀 제가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지수가 좀 답답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을 거예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게 박스 넘어설 줄 알았는데 박스에 갇혀버렸어요, 여전히.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박스를 넘어서고서 쭉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려면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줘야 돼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좀 박스권역에서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좀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중소형주들이 좀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까 박 의원님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의 실적은 다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3분기 즉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마음대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가뜩이나 삼성전자의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3분기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시장의 고민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겠다라는 그 시장의 흐름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물론
대형주 중에서도 뭐 대기업 기업들 중에서도 성장을 해 나가는 뭐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이런 기업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주가 흐름들이 좀 괜찮아요. 그 이유가 성장을 좀 발판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몇몇 기업들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뭐 오늘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네. 추세적으로 좋았던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뻗어나가는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한정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에 종목장으로 좀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 결국은 대형주는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박스권역에서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 그랬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별 이상한 종목군들이 움직였어요. 뭐 인맥주부터 시작해서 네. 뭐 이상한 얄궂은 애들 뭐 그런 애들 뭐 이 방송에서 좀 얘기를 하면 좀 어떤 종목이 그렇게 얄궂으셨어요? 뭐 이런 뭐 멍멍이 같은 뭐 참 뭐 이렇게 뭐 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애들만 움직였단 말이에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베이스 그냥 뭐 누구 관련주 뭐 이러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좀 보였던 게 뭐냐면 이제 실적이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매기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네. 좀 보였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제,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닝 시즌이라는 이 단어를 좀 적었는데 시장이 뭐 테이퍼링을 하고 뭐하고 저는 그 부분들을 만약에 테이퍼링을 진행하게 된다라면 어차피 시장에서의 충격은 있어요. 충격은 있는데 그럼 충격을 받고 죽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를 고민해 보게 되면 네. 성장주는 안 죽는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면 네. 오히려 조정을 받는다라면 성장주에 확 물려 있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려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가장 확실한 부분들이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뭐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확실한 성장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기다 또 플러스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실적이 좀 나오는 뭐 어닝 시즌이니까 그럼 최근 들어서 실적 숫자가 좀 찍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기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뭐 오늘 올라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 섹터 나름대로 좀 괜찮았었죠. 그다음에 엔터주들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네. 그다음에 IT나 반도체 쪽에 있어서 뭐 후공정 쪽이라든가 소재 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좀 괜찮아요. 2분기 실적도 괜찮고 3분기 때의 실적 전망 또한 마찬가지로 좀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들 쪽으로 좀 압축을 해서 매기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종목군들이 당분간 상승을 좀 이어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웬만한 기업들이 7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는 것보다 8월 달에 실적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매수를 해서 소문에서 뉴스에 팔라라는 그런 얘기고 있듯이 네. 실적 발표가 나올 때쯤에는 일단 차익을 해 나가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아니면 나는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그 이유를 보게 된다라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정부 정책주예요. 네. 지금 시장에 만약에 두 가지 틀을 놓고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 정책 그리고 성장주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왜 또 어닝 시즌 얘기인데 성장주하고 정책주 얘기를 하느냐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정부 정책주들이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작년 말 연초에 얘기해서 매도 사인을 한 번도 안 냈던 게 건설 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설주들. 네. 건설주들 실적 좋을 거예요. 점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그 이유는 정부 정책이니까.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 SOC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올해 뚝딱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부터 내년도라든가 내후년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사이클이 돌아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 그들 기업들이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적으로도 묶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이 하나. 또 하나는 성장주 같은 경우 이제 숫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
뭐냐면 2분기 실적 좋고 3분기 때 실적 좋고 4분기 때 좋은 거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게 되면 철강 쪽이라든가 화학 쪽 같은 경우 실적 2분기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예요. 포스코도 최고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 이거 진짜 피크아웃 아니야? 여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란 말이죠. 그 우려감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들이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IT 쪽의 반도체 쪽이라든가 2차 전지 쪽의 기업들을 보게 되면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때도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단적인 예로 삼성전자가 하반기 때 반도체 설비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때 실적이 조금 주춤하는 기업들보다는 3분기 때도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베팅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일단 압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갈 놈들을 나는 그냥 밑에서 잡아놓고 기다릴 거냐 네.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따라 들어갈 거냐 그거를 좀 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제가 권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전략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 그러니까 주식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네.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더 올라갈 것 같은 뭐 그런 착각에 빠져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올라가는 종, 우와, 막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자꾸 저도. 상위 랭크 네,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뭐 오늘 뭐 주식 내구조 보니까 뭐 원래 같은 경우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뭐 올라간 종목군들보다 빠지고 있는 종목군이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특징주도 많이 잡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왜 올라갈 종목군들을 차분하게 매수를 해서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느냐. 네. 그 부분들은 이 기사를 하나를 딱 보면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이 사진이 좀 보이실 건데 아유,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예. 신문 자료 했어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뭐죠? 18세 미만, 어우, 예. 18세 미만의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이가요? 네, 어. 18세 미만. 미성년자분들이. 네. 네, 나이가 18세 미만, 예. 미성년. 미성년자.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예. 부모님들이 네. 자녀들한테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아, 네, 그냥 약간 그러니까 증여를 해서 주식을 사주든 그러면 이게 생각 적금 자체가 들듯이? 그렇죠. 어.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좋은 주식을 자녀들한테는 아이들한테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투자 마인드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보게 되면 20대,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아요. 자꾸 사고 겁나게 팔았다 샀다 해서. 팔았다 하거든요. 겁나게 샀다 팔았다. 네, 지금 옆에 맞아요. 있는 저분도 샀다 팔았다를 겁나게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거예요, 이걸 왜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냐면 부모입니다. 네.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이제 경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이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경험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은 잘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젊은 사람 세대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아니면 인생 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단기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거래 회전은 겁나게 늘어나지만 계좌의 자산은 계속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주식을 사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좋은 주식 18세 미만인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길게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못 올라가 있는 종목 중에 싼 주식이 많아요. 그럼 그런 주식군들을 사놓고서 기다리는 전략이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살지 모르겠어요. 난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 네. 그러면 배당 많이 주는 거 사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배당 많이 주는 거 싫고 그냥 나는 종목에 사서 이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어. 그런 종목군들을 나는 사고 싶어. 이 프로그램 보시면 돼요. 2부에 아마 종목도 얘기 나갈 거 아니에요. 2부에.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런 종목군들에도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하니까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을 보고 실적이 좀 괜찮을 만한 기업, 뭔가 모멘텀이 될 만한 기업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은 딱 두 가지로만 좀 나눠놓고 시장을 보시면 돼요. 예. 성장주,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는 거 어닝신 대비해서 정부 정책주 이거는 내년도 대선까지도 아마 이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드릴 거는 IT 섹터, 물려도 IT 섹터, 그다음에 건설 섹터 관련주, 건설이나 토목 관련주들은 무조건 한 종목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네. 여기에서 아마 수익률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큰 틀을 이야기해 주시고 정재훈 위원님께서 종목 이야기까지 해 주시니까 지금 댓글창에서 난리가 났어요. 두 분의 시황을 이길 분들이 없다 하면서 지금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키포인트 다 집어가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일정 이상의 수익률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좀 여러분들 소문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위원님들 뇌구조를 봤으면 우리 시청자분들 뇌구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들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는지 볼까요? 네, 뭐 본인들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태양광, 공모주 청약, 2차 전지, 네이버 신고가 이렇게 키워드들이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시장에서 주도주가 곧 있으면 나올 건데 그 주도주를 잘 캐치를 해서 편승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재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주식 시스템이라는 게 계속해서 오래 들고 가는 사람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너무 빨리 사고 파는 그런 매매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으셔서 안타까워서 또 그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러면요. 고소하셨어요? 네? 고소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럼요.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걸 사면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아, 안타까워서 그러신 거죠?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요. 있죠. 왜냐하면 이게 올해 1월 달에 다 겪었잖아요. 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 뭐 이런 거 다 겪었잖아요. 네, 그렇죠. 1월 달에 꼭지를 도앵커가 만들었잖아요. 아, 예. 저도 그러고 나서 참여했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네.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거. 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네. 좀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초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투자자분들이 주식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주식이 쉽지 않은데 이해를 하다 보면 누구나 그런 과정을 겪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가격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가격이 올라가면 눈길 끄는 상품이 딱 두 개 있는데 그게 명품과 주식. 네. 근데 굉장히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모든 물건을 쌀 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쌀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네, 매력이 없어 보여요. 그게 아니고 매력이 없어 보인다. 그게 아니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가격을 몰라서 그래요. 네, 그 아주 간단해요. 왜냐면 그 물건 값을 내가 모르니 그럼 주식도 마찬가지로 물건이라고 본다면 물건 값을 알기 위해서 가장 편안한 방법은 발품 파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발품을 팔라 보면은 싼지 비싼지가 나와요. 그러면 발품을 팔 때 발품을 팔아야 되는 기준점이 나와요. 물건을 싸다 비싸다를 정하는 기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청산가치와 수익가치예요. PBR과 PER.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조합해서 성과를 만든 게 마법 공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는 이게 시장이 공식에 맞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달라요. 시장의 반응이 어떤 때는 이렇게 이를테면 뭐 유상증자 더 안 할게 한번 물어볼. 유상증자가 악재인가요, 호재인가요? 그건 기업 따라 다르죠. 기업 따라요. 상황 따라 다른가? 네. 맞아요. 상황 따라 달라요. 네. 그러면 이걸 공식화하려고 자꾸 노력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유상증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업의 자금 조달이 목적하는 곳이니까 그렇죠. 유상증자는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아주 양질의 저리의 자금을 받아서 네. 투자를 통해서 회수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나쁠 게 없잖아요. 지금의 2차 전지주들. 네. 여기에 유상증자는 전부 설비 투자로 들어가고 그 설비 투자는 이미 매출이 확정됐고 그게 회수되는 게 확정됐으니까 지금 2차 전지는 유상증자, 설비 투자만 나오면 팍팍 튀어요. 여긴 악재 아니죠. 네. 그런데 어떤 기업이 유상증자하면 반토막이 나요. 그게 딱
유상증자 목적을 보니까 운영 자금 조달. 왜? 돈을 못 돈이 없는 버니까 거죠. 네. 주식이라도 팔아서 회사 경영을 해야겠다. 네. 이거는 악재죠. 한마디로 기업은 돈을 벌어서 주주한테 배당을 줘야 되는데 네. 본업에서 돈을 못 버니까 자꾸 주주한테 돈을 달라는 거예요. 아하. 자, 그러면 이거는 이런 유상증자는 좋게 봐줄 수가 없죠. 그렇죠. 악재. 그죠? 그래서 이걸 공식화시키지 말고 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작용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경험도 꽤 있어야 되고 업황도 알아야 되고 기업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게 안 와다 하니까 이제 흔히 접근하는 게 아까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격 보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은 건 인지상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르는 주식이 좋아 보여요. 왜? 내가 이거 빨리 사서 내 뒤에 오는 사람한테 빨리 넘기면 되니까. 네. 그런데 통상 시장에 통계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매매법이 아주 스페셜한 사람들, 아주 일부한테는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이걸로 일가를 이룬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방법은 이러한 주식 투자 방법이 정석인 양 믿고 들어갔다가 네. 대체적으로 못 지키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시세가 날 때 따라가니까 비싸게 샀잖아요. 비싸게 산 만큼 굉장히 불리한 게임을 시작한 거고 네. 잠깐 올라갔다 이게 이익 실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쭉 빠지면은 이제 상담이 들어와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개미 패턴인데 요 구조만 벗어나서 시장에 아주 익히 잘 알려진 수익 나는 법이 있어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법이나 그러니까 매월 좋은 종목을 매월 1일 날 규칙적으로 사는 거예요. 1년 동안 네. 필승법입니다. 오. 이렇게 해서 손해 난다는 건 확률적으로 정말 손실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투자 안 해요. 왜 그러면 재미도 없고 네. 이거 자기 통제를 엄청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식 투자를 재미로 하면 안 돼요. 주식은 재밌게 투자하면 거의 손실 날 확률이 많습니다. 네. 주식은 좀 아주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수익 날 확률이 많아요. 사기 싫은데 사야 되고 대체적으로 기분 좋게 산 거 수익 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네. 사기 싫은데 지금까지 내 경험상 사는 게 좋았어. 그럴 때 사둔 종목이 대체적으로 나중에 결과가 좋습니다. 이걸 한번 경험해보고 내 걸로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주식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는데 네. 그 대가로 우리는 수익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사업이에요. 게임이 아닙니다. 놀이가 아니에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그냥 직장생활 재미로 하는 분 잘 없잖아요. 그렇죠. 월급 받으려고 하지. 주식도 재벌이면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겠죠. 네. 주식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 어떻게 재밌나요? 그쵸. 돈 버는 일인데. 고통이 따라야 돼요. 그 고통이라는 건 자료 분석하고 기업 분석하고 자기 통제를 해야 되고 그 대가로 우리는 수익을 얻는 거지. 놀이하듯이 재미있게 아침에 흥분해가지고 질러놓고 이게 수익이 난다? 그게 오래 갈 리가 없습니다. 네, 주식은 다시 한번 근로소득이라는 점, 주식 수익률은 주식을 하게 되면 세 가지가 네. 늘어요. 세 가지가. 네, 뭐죠? 첫 번째, 네. 욕이 늘어요. 그 방송에선 정말 잘 네. 정제되시죠. 두 번째. 네. 담배가 늘어요. 세 번째, 네. 뱃살이 늘어요. 다 맞아요. 드셨어요, 전문가. 뱃살. 네. 뱃살은 왜 늘어요, 전문가님들? 앉아있으니까. 앉아있으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뱃살이 늘고요. 예. 스트레스가 네.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종목이 지수가 막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되죠.
네, 전문가님들이 참 방송 나오기 위해서 많은 걸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나오신다는 점. 아, 다시 유튜브가 더 한번 좋은 것 같아요. 느껴지네요. 어떨 때 보면. 아니에요, 전문가님. 여과 없이 흘려낼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러기 위해서 여과를 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걸러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위원님들 그럼 내일장 주목할 업종으로 좀 넘어갈까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의 이제 뇌구조에 있었던 키워드가 우리 박원재 위원님의 주목할 업종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2차 전지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럼 2차 전지가 다음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고 평가하고 계시는 거죠? 작년부터 2차 전지를 말씀드릴 때 네. 향후 10년 동안 연간 성장률로 30에서 40%를 10년을 성장하는 산업, 그것도 메이저 산업,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산업이 있었나요? 없었죠. 이런 거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네.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뀔 때 나오는 일이에요. 이게 100년 전에 있었죠. 1920년대에 마차의 시대에서 자동차의 시대로 넘어갈 때. 그때 있었어요. 그리고 석탄의 시대에서 석유의 시대로 넘어갈 때. 시장을 볼 때는 항상 구조적 성장인가를 봐야 돼요. 성장이 일시적 성장인가, 구조적 성장인가. 지금 국내 시장에는 구조적 성장을 하는 섹터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섹터이고요. 2차 전지 섹터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의심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성장의 모습이 보일 때 네. 역시 또 올라가는 거라고 또 갑니다. 그리고 또 의심을 해요. 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고 리튬 이온을 대체하는 인산철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을 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산업.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금리하고 굉장히 민첩하게 연관이 돼요. 지금 1.3대 금리가 바로 치고 가지 못하고 1.3에서 1.4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면 당분간 2차 전지의 흐름은 좀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도 잘 살펴보세요. 셀업체하고 소재업체하고 장비업체하고 전혀 다른 흐름을 갖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자라면 좀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느 쪽이 어느 비중으로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걸 이게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괴롭다는 겁니다. 이런 걸 해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내가 그쪽이 움직이고 할 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리 좀 2차 전지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정재훈 의원님 그러면 다음 내일장 주목할 업종 어디 쪽 보고 계실까요? 예. KTNG 주가를 잠깐 봤는데 안 올라갔네요. 네. 담배를 많이 펴서 좀 봤는데. 그러니까요. 네. 인간 물려도 지표로서. IT예요. 네. 물려도 IT에 물리는 게 전 낫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이유는 금리 인상을 해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뭐 내년 말 정도 얘기가 좀 나오곤 있는데 아직 먼 얘기예요. 먼 얘기지만 금리 인상을 해도 성장주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려도 IT 쪽에서 물리는 게 좀 낫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굳이 뭐 엄한 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2분기 실적 좋을 거예요. 2분기 실적 좋을 거고 3분기 쪽도 아마 실적이 좀 좋지 않을까?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시장에서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다른 쪽의 종목군 업종 섹터들이 움직이면서 뭐 산업재 쪽 섹터들이 움직이면서 IT 쪽 섹터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싸 보인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물려도 IT 섹터가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첨언을 해드리자면 기관 수급이 들어온 종목군들이 좋아요. 좀 IT 쪽 섹터 중에 어닝 시즌이니까 기관 쪽에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뭐 그런 종목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류도 IT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2부에는 저희 위원님들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도 나갈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